위해서 취임 전까지 이전 못하면 야전 천막을 치겠다. 그리고 오늘 아마도 국무회의에 이전 비용 중 일부 안보와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고는 올라간다고 하니까 요 사안부터 잠깐 얘기해볼게요. 결국은 이제 청와대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통일동에서 대통령 임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야전 침대 발언은 즉흥적인 건지 누군가 메시지를 준 건지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다. 왜냐면 야전 침대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셨던가 이게 연상되죠. 그렇게 갔고 근데 그러니까 부동신은 어떻게 됐지? 이렇게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 관리는 누군가 줬다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그 김용남 전 의원 계속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재구조화를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 절대로 재구조화도 아니고 용산 이전은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수를 쓰고 다른 수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임시 거처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쓸 수 있는 데가 관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관저도 어딘가 짓겠지만 그 짓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니까 어디가 짓건 시간도 좀 걸리고 꼼꼼하게 잘 지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데가 제가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안가라도 쓰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청와대에 하루도 안 주무셔야 되니까 안가라도 쓰셔라. 그러면 가까이 송리 공간도 있고 그래서 임시 거처를 저는 마련 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360억 예비비를 빨리 편성해줘라. 이것도 합리적인 결정 같고 네, 그건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도 안보와 관련된 국방부 이전 비용이라든지 합참 이전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선인이 대고 하셔라. 저는 이게 되게 합리적인 발음만 타기 일본 말이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윤 당선인의 야전 천막 발언은 그만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 대통령 이전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 불가역적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임기를 불과 한 달여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 뒷산 그러니까 북악산의 남측 방면이죠. 거기 개방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원래 임기 초에 발표했던 건데 아니 지금 더 개방해갖고 고기가 제한돼 있던 데를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애초에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전면 개방, 그 전면 개방이 뭐 그야말로 100%다 푼다라기보다는 북악산하고 연결되는 등산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광화문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려면 청와대를 관통해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니 거꾸로 뭐 광화문 쪽에서 북악산을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 그 내려오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약간 얘기가 새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이다. 아니 그렇죠.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북악산도 청와대 뒷길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하시니까. 근데 왜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이거를 발표를 했는지 혹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약간 셈을 내시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말씀은 좀 일찍하시지 그러면. 저 말씀은 좀 개그로 듣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발언이 의지를 표현한 게 의지는 충분히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그런 단계다. 예를 들면 서초동에서 통일동까지 출퇴근하는 건 시민 편의 등 그리고 뭐 경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안 좋으니 뭐 총기 공간도 있고 안가도 있고 뭐 등등 뭐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께서 무슨 야전 운운하면서 청와대를 개방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건 분명합니다. 청와대를 국민이 돌려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 하더라도 그냥 당선자가 하고 싶은 거죠. 이전을 하고 싶은 거고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만은 꼼꼼하게 잘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얘기는 지금 너무 많이 했고요. 네. 이전 하는 거죠. 이전 뭐 기존 사실인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이제 불만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야전 천막 발언도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한 두 달만 청와대 가 계시면 통일동 이전의 비용에 안 들어가고 또는 복잡하게 안 생길 텐데 한 두 달 정도 청와대 들어가 계시라고 이사할 때까지 그렇게는 당에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말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말을 뒤집어야만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네, 좋아할 거고 그리고 하나는 근데 그 청와대 전면 개방 기다리는 분들도 많아요. 찬조하는 분들 중에 별로 안 많아요. 북악산 통해서 이렇게 청와대적으로 내려오기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광화문 시대였습니다. 이미 말을 뒤집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 여야가 그 가장 크게 접근할 것은 한덕수 공총리 내정자 인준 과정에서 과거 그랬듯이 초대 총리 인준은 항상 어려웠으니까 이 한덕수 공총리 내정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동의하시나요? 우선 가장 무난한 인사죠. 무엇보다도 과거의 경륜이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회 표결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가장 리스크가 적고 무난한 인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이제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영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민주당 전체는 뭐 제가 지난 말에 따르면 청문회를 꼼꼼히 하겠다. 그리고 15년 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마무리 총리였다는 것이 지금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청문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은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거. 세 번째는 결국 대한민국은 재경부 경제 모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방향을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제가 스스로 혼자 내린 결론은 이분은 책임 총리를 입에 올리지만 책임 총리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말씀 없으면 다음 넘어갑니다. 글쎄 문재인 정부 역대 총리를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했죠. 지금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그전에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다 정치인 출신들이 총리를 많이 했고 노무현 정부에도 이해찬 총리가 뭐 강력한 총리로서 민주당에서 집권했을 때는 주로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 총리가 많이 기용됐는데 글쎄요 관료 출신 총리보다 정치인 출신 총리들이 총리 역할을 더 잘했다 그런 평가가 갈릴 것 같은데요. 그게 전반적으로 동의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인 출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 안 돼요. 또 다른 쟁점을 만드셨는데요. 정치인 출신 총리가 어떻다 이런 평가는 뭐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전 이해찬 총리 책임 총리 했던 것은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찬 총리하면 떠오르는 게 3.1절 꼴찌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김용남 전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레전드로 책임 총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제가 김건희 씨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씨라고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부르고 있는데 경찰견 사진이 아주 크게 언론에 보도돼서 지금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이 사진 공개 혹은 이 사실상 대선 이후 당선자 부인의 첫 대선 노출이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 경찰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 크게 보도되고 화제가 되는 것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기준은 두 개 정도 있잖아요. 하나는 효용성, 정말 쓸모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시소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사진은 시소성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귀하거든요. 이 노출돼 있는 사진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당선인이 곧 한 달 조금 있으면 대통령에 취임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노출이 안 되거나 활동을 안 할 수 없겠죠. 하시겠죠. 네. 네, 저는 우선 첫째, 경찰견을 만져도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구나. 저는 경찰견을 만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경찰견은 첫째. 만지면 안 되나요? 네, 만지면 안 저는 됩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만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견을 귀엽다고 느끼는 독특한 취향이시다. 저는 경찰견은 늠름하다, 뭐 믿음직하다, 하고 세 보인다 이런 느낌이지 경찰견을 귀엽다고 느끼는 취향이 독특하다고 느꼈고, 세 번째는 이 단어는 저는 기자가 혹시 만든 게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귀여워서 데리고 자고 싶다 경찰견을. 이 멘트는 저는 당선인 배우자가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당선인 배우자의 첫 멘트치고는 너무 어색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견을 귀여워서 데리고 자고 싶다의 출처는 저는 혹시 기자가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색했다. 만져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어색해서 그런 생각까지 했다.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는 걸 그렇게 했겠죠. 설마. 근데 경찰견이 귀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색했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덩치가 정말 크고 우락부락한 천하장사 출신의 어떤 남자도 귀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문제니까요. 독특한 취향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최근에 네 약간 번째는 독하신 것 같은데. 네 번째는 저는 최근 이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나요?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용비어 청가가 나왔었죠. 저는 김정숙 여사와 관련하여 이 경찰견을 껴안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교는 별로고요. 어색했다 전체적으로. 네, 이겁니다. 사진이 논란이 되고 처음에 화제가 있고 그다음에 좀 논란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후드티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검사도 연결되고 후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게 방금 쳐봤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짧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서울 경기 후보들을 놓고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거기 이제 그 중골동 인물들 흥행 요소도 좀 생겼고요. 네, 세 분이나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는 이 경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경선이 되니까 큰 이슈가 없죠. 경선을 하면 되니까. 네. 서울이 이제 이슈잖아요. 그 서울도 경기도도 저는 지금 민주당은 선택할 때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원 당규 따라야 되고요. 경쟁자가 2인 이상일 때 그리고 둘의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인가가 되지 않을 때 경선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따라서 후보를 결정하는 게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경선률이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얼마?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경선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거는 저는 후보자에게 면이 빠지는 게 아닌가 예를 싶어요. 들어서 네. 그 민주당의 서울지역 의원들이 특히 송영길 전 대표 서울의 경쟁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고 네. 그렇다면 대선 후보급들 뭐 이렇게 해봐야 이재명 이낙연 이런 분들인데 이재명 고문은 이제 불출마 못할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그런 분이 없는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 본인 반론은 말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이낙연 고문이라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선이 되는 겁니까? 저는 경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원칙에서 예외를 주면 민주당은 정말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고, 소위 말하는 추대 방식 절차된다. 그러면 그 송영길 전 대표 쪽에서 또 추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의원들이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이낙연 전 후보 추대를 위하여 송영길 전 대표를 반대하는 거라면 그 또한 안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없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게 읽혀진다면 그 읽혀지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에는 굉장한 마이너스다. 그래서 거물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경선해야 되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룰과 관련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은 서울보다 경기도 쪽에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합당